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 대표님 또 법인으로 또 네.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제 개인과 부동산 투자 법인에 대한 장단점이 좀 나와 있던데 네네. 책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 부분 조금 간단하게 어떤 네네네. 장단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네. 법인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법인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법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세법 개론 책이 2개월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게 2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럼 그 2000페이지 중에 법인세가 절반인 1000페이지예요. 오. 그리고 200페이지가 부가세예요. 네. 자, 그리고 그럼 여기 800페이지 남은 거 있죠, 이거. 800페이지 정도가 소득세입니다. 요 800페이지 남은 거에서 한 10%, 한 80페이지가 양도세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80페이지 양도세 좀 공부하고 네. 1000페이지짜리 법인세 덤비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네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까이 거 법인 명의 하나 만들고 자본금 주고 법무사 시키면 일주일 만에 뚝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막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법인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시도하고 트라이하고 거기서 시행착오 겪고 배우는 건 저는 굉장히 오케이인데 네. 그거를 너무 남용하고 네. 거기서 이제 사고가 일으키고 하면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빌로왕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을 다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많이 벌면 법인이 유리하다. 일단 많이 벌 거니까 네. 대부분 이제 딱 사고가 여기까지만 가시거든요. 대부분. 사실 예. 그거를 800페이지를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법인의 장점이 뭐냐면, 네. 일단은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랑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법상으로는 다른 사람인 네. 거죠. 대표자인 나하고 법인하고는 다른 완전 거죠.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은 뭡니까?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네.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팔고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팔기가 싫어요. 네. 그럼 이 하나를 법인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면 증여해버리거나. 네. 그럼 나는 1주택이니까 비과세가 되죠. 얘 법인이니까 그 하나 가지고 나중에 세금만 내면 되죠. 네. 일가구 뭐 이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얘는 비과세는 아니에요. 왜냐면 법인에는 비과세라는 거 없어요. 네. 왜?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2주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네. 얘를 법인에 양도하거나 네. 증여를 한다. 네. 여기서 발생하는 증여세가 당연히 법인이 내는 거예요. 자산 네. 수중 이익이라고. 얘가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조건 법인을 내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좀 감안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절세라는 게 합법적인 내에서 하는 거고 네. 이걸 넘어서면은 탈세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뭔지 알아요. 요 절세와 탈세의 딱 중간에 있는 그렇죠. 외줄타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는 탈세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일시주택 비과세가 안 돼요. 깨져요. 네. 네. 근데 내가 막 팔기 싫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를 파는데 법인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세대분리 된 자녀한테 저가 양수도로 팔아요. 싸게 팔아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가 양수도 관련된 법률에 갖고 자금 추첨만 제대로 하면 네. 괜찮거든요. 네. 네. 자, 그럼 남은 거 하나 비과세 받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비과세 받고 이 자녀도 여기서- 나중에 비과세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를 다시 가져와 버려요. 법상으로 보면은 문제가 될 거 없을 것 같죠? 네. 근데 이거 적극적인 조세 회피로 봐서 비과세 깨인 케이스가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 안 통한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네.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과세당국이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과세당국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90% 확률로 그냥 불리하게 생각하시라고. 네네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는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약간 돈을 받으시면서 컨설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최근에 나온 예규나 판례 네. 그리고 과세당국의 어떤 케이스 이런 것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없어요. 단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팔아도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만 내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1억이 올랐는데 그럴 리 없지만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다 합시다. 네. 그럼 개인으로 파면 양도세니까 1년 미만 77% 나오죠. 네네네. 7,700을 내야 돼. 네. 근데 법인은 1억에 대해서 9% 법인세하고 추가 법인세 20% 2천만 원만 내면 돼요. 네. 그럼 훨씬 싸잖아요.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세율 자체도 최고 세율이 24%인데 네. 과표 3천억 넘어야 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한 19% 200억까지. 네. 저도 한 24% 내는 게 꿈입니다. 과표 3천억. 한번 내봐야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세율 구간을 낮추려고 법인을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 약간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정석적인 부동산 어떤 투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꼼수의 길로 가고 있다. 약간 좀 거기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이거 성향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또 좋은 게 뭐냐면 같은 조건이면 그래도 법인이 좀 더 대출이 더 잘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만만치 않죠. 좀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내가 운영을 했는데 뭔가 이익이 없고 손실이 났다. 그럼 대출 오히려 안 되거나 대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케이스인데 제 수강생이었는데 3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게 한 50억, 60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또 목 좋고 수요가 있으면 매수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거를 팔고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했는데 60억짜리, 50억짜리 팔았더니 세금 내고 완전 쫄아버린 거죠. 그렇죠. 개인으로 됐으니까. 그렇죠.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우리 지금 현재 주택은 잘 안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법인으로 현물 출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법인으로 현물 출자를 하시고 법인의 구성원을 가족 구성원으로 해서 건물 거는 부모님 건데 자녀 지분을 처음부터 많이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녀 지분은 조금 하고 부모님 대부분 해가지고 가족 법인에 넘기고 그러면 그 월세 소득이 부모님께 아니라 법인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법인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법인을 내가 빼오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빼오면 되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건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주식을 낮은 상태일 때 자녀 지분을 늘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한 지분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건물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내 그 건물을 지키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인에서 주식 거래 그 지분 바뀌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증여 이슈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꼭 전문가분들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점도 있죠. 우리는 이제 사실 알고 싶은 게 단점을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단점이 아까 말한 1000페이지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법인에서 내가 뭔가 소득이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 그 현물 출자한 건물로 해볼까요? 월세가 3천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년이면 3억 6천이니까 이거 법인세가 나가요. 그렇죠. 세금 일단 내고. 그럼 법인에서 세금이 나가겠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월급 내고 500만 원씩 빼온다고 해볼까요? 그럼 그 5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그리고 소득세 전부 내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막상 가족법인이나 1인 법인은 마치 본인이 두 번 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컨트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하는 게 좀 소득이 많으면 유리하다. 장기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그런 증여 상속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저처럼 직장을 나와서 계속 활동을 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거든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직장가입 유지할 수 있고 내가 근로소득자로서 대출을 또 연장하거나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 또 뭐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법인으로 주택을 신규 취득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임대를 줬다. 거의 수익이 안 나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서 취득세 12% 6천을 내고 1년 보유세 거의 한 7, 800을 내고 2년 전세 한 바퀴 돌려서 나중에 한 1억 오른 거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추가 법인세 내잖아요. 한 1200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건비도 안 떨어지는 거네요, 사실. 아니, 난 그거라도 하겠다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실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생겨요. 임차인이 뭐 전세 대출 받아야 되는데, 상품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 분들이 싫어하죠. 좀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맞추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청구권 쓰잖아요. 매도 타이밍 놓칠 수 있어요. 그럼 보유세 여기서 2년 더 내면 남는 거 없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시점에서 5억짜리 샀는데 6억으로 2년에 오른다? 찾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럼 찾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주택을 정하시고 싶으시면은 매매업 쪽으로 가시거나 굉장히 싸게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경공매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누군가가 부동산 투자를 지금 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주거용, 그 다음에 상업용 있잖아요. 제네스방님은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그분이 이제 그럼 우리 금액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금액으로? 10억 안쪽이다. 10억 안쪽이다? 상업용이죠, 당연히. 상업용이요? 당연히 상업용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10억인데, 내가 내 집 마련도 좀 해야 되고, 상업용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억도 충분히 가능한 데 많아요. 저라면 재개발 쪽 갈 거예요. 저는 그냥 임차로 살고, 저는 나중에 새 아파트 되는 서울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입주권 저는 사버릴 겁니다. 10억 아래로 나와 있는 데들이 많이 있나요, 서울에도?
그래도 좀 찾아보면 있죠. 찾아보면. 네.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사실 이게 장단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공부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공부한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1000페이지는 제가 예를 그냥 들어드린 거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하신 다음에 금액이 작고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한번 돌려보는 거 이렇게. 취득부터 양도까지 한번 딱 해보는 거죠. 해보면 답이 나와요. 네. 작은 금액으로 워밍업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좀 키우시면은 네. 굉장히 좀 법인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꼭 부동산으로만 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 사업도 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했는데 뭐 월 100, 500, 1000 하다가 막 매출이 늘어난다. 이걸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그 사업자랑 나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나한테 급여를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돈이 내 돈이니까. 근데 법인으로 하면 법인이 나한테 대표한테 급여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 나중에 산정할 수 있고 인건비 이게 제일 커요. 비용 처리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하면은 절세 플랜도 세울 수가 있다. 꼭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지역 가입자보다는 의료보험만 따져요. 그거 훨씬 나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해보니까 직장 가입자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낫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여기 부동산 투자를 딱 이제 입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뭐 신문을 매일매일 봐라, 뭐 관련된 강의를 다 쫓아다녀라,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공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하나만 딱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뭐 다 좋겠지만,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가장 좀 접근성이 쉬울까요? 초보자들이 공부하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스파파님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어요. 한 번만 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시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한 번만 한다. 근데 이걸 내가 뭐 10년, 20년 오래 해야 돼요.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 잘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 잘하는 걸 해야죠. 자, 그럼 왜 잘하는 일을 할까? 내가 잘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손쉬운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보상이 생기잖아요. 좋아하는 일은 그 보상이 아무래도 정성적인 게 많아요. 근데 잘하는 거를 내가 하면 보상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고 뭐라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전 ESTJ라서 1 더하기 1이면 딱 2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잘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뭔가 어느 정도의 보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공부를 말씀하셨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왜 지쳐버리냐면 보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금방 지쳐요. 이것도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일단 앞마당을 파겠습니다. 저는. 앞마당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먼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내가 잠실이나 그런 송파구 안에 있다. 송파구 안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다 뒤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너무 구하면 어렵거든요. 그냥 우리 동네만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뭐 아파트, 아니면 가장 가까운 뭐 빌라, 오피스텔. 저건 얼마 할까? 얼마인지를 보시고 꼭 그거를 뭘로 비교하냐면 평당가로 구분하세요. 평당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인 평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34평 아파트를 봤는데 얘가 뭐 한 6억, 한 7억 한다. 그럼 대략 평당가라니까 2천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당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쟤는 6억짜리, 7억짜리가 아니라 쟤는 평당 2천짜리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드는 거죠. 그게 훨씬 계산이 빨라요. 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우리 앞마당부터 해가지고 쟤는 평당 2천, 2,100, 2천, 2천 쭉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하는데 얘가 평당 1,800 있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근데 봤더니 뭐 오래됐다. 뭐 나홀로다. 아니면 주변이 좀 뭔가 안 좋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되면 200 정도 떨어지나 보다. 그쵸? 그렇게 감을 잡는 그렇게 감을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걸 넓히는 거예요. 앞마당을 했다가 좀 옆마당도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얘는 평당 2천 동네인데, 갑자기 요 옆에 평당 2,100짜리가 새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근데 얘가 3년 후에 완공된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3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도 평당 2,100이야. 얘는 2,000인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가 싼 거 같은데? 왜냐면 입지가 비슷한데 얘가 훨씬 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2,100밖에 안 하는데 평당 1,100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것도 3년 후에 2,100이니까. 3년 후잖아요. 3년 후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좀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책이나 서류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자료 보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실전적인 거를 중요시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내가 송파구를 깼다. 그럼 옆에 강동구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 내 광진구 가고. 앞마당부터 시야를 넓히고 시야를 넓혀가고 조금씩
물론 넓혀간다. 저도 말은 하는데 네. 잘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제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를 비교하냐면 그 다음에는 서울하고 제주를 비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서울이 100이라면 제주가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90이 맞다는 거예요. 네. 90%가. 그런데 갑자기 서울이 100인데 제주가 85까지 떨어졌다. 네. 그럼 이제 서울이 고평가냐 제주가 저평가냐 고민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랑 비슷한 녀석들을 보는 거죠. 지방광역시. 근데 얘들도 역시 90이야. 그러면 얘들이 다 같이 미칠 확률은 적잖아요. 네. 제주가 싼 게 맞겠지. 아. 확률이 그게 더 높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제주가 85에서 90, 850에서 80에서 90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럼 제주가 저평가지. 그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제주들은. 한번 가서 실제 느껴보는 거죠. 봤는데 늦었어, 이미 90이야. 우리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약간 뭐 이렇게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멀리까지 가서 하기 좀 부담되실 거고. 네. 주변에서 일단 앞마당에서 시세를 비교해 가면서 앞마당부터 이제 나의 시야를 키운다. 네. 평당 얼마 요거 계산해보고 네. 이러면서 조금씩 넓혀간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재미도 있고. 저는 사실 역시 제네스방님 좀 말씀이 틀린 게 저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신문에 무슨 어떤 부분을 봐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 다른 분들이 많이 네. 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 유튜브에 어느 채널을 좀 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금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좀 공부를 하라든가 아니면 책 소개 하나 그냥 딱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완전 실전적인 얘기를 정말 해주시네요. 근데 앞마당부터 시야를 튀어라. 현장에서 직접 계산해봐라. 평당가를.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비교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평당가를 비교하고 더 쉽게 말씀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랜저를 산다. 근데 흔히 하는 말로 야 그 돈이면 뭐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조금 더 보태면 뭐 이것도 있고 아니면 뭐. 약간 그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평당 뭐 2천에 어디를 살 거면은 야 그 돈이면 평당 2천에 더 좋은 데 있어. 그게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이제 어차피 이제 투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워낙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나중에 팔기도 편하고요. 세주기도 편합니다. 실전적으로 우리 부동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투자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제네스방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마당에서 시세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책 안에 보면 세금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저는 진짜 돈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우리 투자를 하시는 우리 불임이 분들이나 이제 중급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을 또 상대하고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책 아닌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스케줄 있으시죠? 네. 오후에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다음 강의가 혹시 또 있으신가요? 지금 예정된 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제 블로그나 네.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오시면 제가 이제 공지를 월별로 해놓으니까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은 들으시면 좋은데 이제 특히 좀 가성비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문화센터나 뭐 이렇게 좀 제가 단기 특강으로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좀 처음 들으실 때는 좀 부담이 적게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무 전문가 자타공인 우리나라 넘버원이시죠. 네, 제네스방님 모시고 알찬 정보를 저희가 이제 쏙쏙 좀 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또 보시면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또 슬쩍 전화해서 물어봐서 답 댓글도 달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